2023년 호주의 1인당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40년 만에 세 번째 일이죠. 실질 임금은 2011년 수준으로 떨어졌고 산불도 코로나도 아닌 생활비 문제가 호주인들을 가장 괴롭히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평범한 집 한 채를 사려면 연봉 2억 6천만 원이 필요한데 평균 가구 소득은 1억 원입니다.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은 호주의 주택 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입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73년) 이후 호주 주요 도시의 집값은 36배 올랐습니다. 시드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집값이 비싼 도시가 됐죠. 예를 들어 멜버른에서 평범한 중간 가격대 주택을 사려면 가구 소득이 연 1억 7천만 원은 돼야 하는데 평균 가구 소득이 1억 원이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시드니는 더 심각해서 2억 6천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퍼스 같은 소도시들도 2020년 이후 집값이 50% 이상 뛰었는데 같은 기간 임금은 고작 12%만 올랐어요. 34세 이하 청년층의 주택 소유율은 25센트나 떨어졌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시드니에서 한 청년 부부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집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 동안 젊은이들은 저축 속도가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더 황당한 건 시드니에서 화장실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부엌도 없는 집이 35억 원에 팔렸다는 겁니다. 경매에서 경쟁이 붙어서 말이죠. 집 사는 게 불가능하니까 월세라도 구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시드니의 월세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넘고 브리즈번도 250만 원 수준이거든요. 과거에는 월세가 매년 조금씩 올랐는데 2020년부터는 연간 8% 이상씩 폭등하고 있어요.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파트에 100명이 넘게 신청했고 면접까지 봤어요. 정말 힘들었죠. 또 다른 사람은 페이스북 그룹에서 한참 찾았는데 경쟁이 너무 심해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집 보러 가면 줄이 건물을 감쌀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결국 사람들은 그저 잠잘 곳 하나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탓합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호주는 74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는데 이건 호주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숫자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20만 명이나 더 많은 수준입니다.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고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이민자가 늘어나면 집을 찾는 사람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특히 월세 시장 타격이 큽니다. 호주로 온 이민자 대부분은 임시 비자 소지자인데 그중 7%가 월세로 살거든요. 예를 들어 멜버른 남동부나 시드니 서남부 같은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는 작년에만 월세가 18%나 뛰었어요. 게다가 이민자들은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함께 살면서 비용을 나눠내는 경우가 많아서 현지인들보다 더 높은 월세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사실 약합니다. 호주의 이민율은 지난 10년간 오히려 줄었고 역사적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진짜 문제는 집을 충분히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3년에 완공된 주택은 17만 채였는데 이건 10년 만에 최저 수치예요. 건설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건설업계가 딜레마에 빠진 거죠. 같은 해에 호주는 역대급 이민자를 받아들였으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난 겁니다. 1966년 이후로 인구 대비 주택 건설 비율은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특히 2000년에 건설률이 급락하면서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왜 호주는 집을 충분히 짓지 못하는 걸까요? 문화적 이유가 큽니다. 호주 사람들은 고층 건물보다 넓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선호하거든요. 시드니와 멜버른의 인구 밀도는 평방 킬로미터당 2,000명 수준인데 런던은 6,000명, 미네는 4,400명, 암스테르담은 3,600명입니다. 호주 도시들은 서구 주요 도시 중에서도 밀도가 가장 낮은 편이죠. 많은 호주인들은 교외 환경이 아이 키우기 좋고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다행히 호주는 땅이 넓습니다. 시드니만 해도 외곽 녹지 지역에 28만 채의 주택을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님비 현상이 심각해서 말이죠. 주택 위기가 이렇게 극심한데도 2024년 3월에 승인된 단독주택 건설 건수는 2012년 이후 최저였습니다. 고층 아파트도 아니고 단독주택인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뉴사우스 웨일스에서 단독주택 하나 짓겠다고 승인받으려면 평균 111일이 걸리는데 리버풀 지역은 88일까지 늘어납니다. 텍사스에서는 보통 일주일도 안 걸리는 일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정부 규제가 복잡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긴 승인 기간 때문에 정부의 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호주는 정부가 세운 저렴한 주택 공급 목표치보다 40%나 적은 수의 집을 짓고 있어요. 승인이 늦어지면서 토지가 인위적으로 부족해졌고 결국 땅값이 급등했습니다. 2020년 이후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보다 3배나 빠르게 올랐거든요. 땅이 희소한 자원이 되면서 개발 자체가 점점 더 비싸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거의 의도된 결과입니다. 땅이 부족해지면 기존 집주인들한테 유리하니까요. 청년층 주택 소유율이 25% 떨어진 반면 전체 인구는 8%만 떨어진 이유죠. 이민과 개발 부족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1930년대에 호주는 임대부동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네거티브 기어링이라는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임대부동산에서 손실이 나면 개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연봉 1억 원을 벌고 있는데 투자한 임대 아파트에서 1천만 원 손해를 봤다고 칩시다. 그럼 과세 소득을 9천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와 일본뿐입니다. 1980년대에 정부가 이 제도를 제한하려고 했다가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같은 시기에 정부는 금리 규제를 철폐했고 호주인들은 훨씬 싸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네거티브 기어링이 더 매력적이 됐고 사람들은 빚을 내서 이 전략을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주에서는 퇴직연금 계좌인 슈퍼의 부동산 투자를 담을 수 있거든요. 미국의 IRA와 비슷한 건데 세금 혜택이 엄청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이 일반 소득세율이 아니라 15%로 줄어들거든요. 미국에서는 IRA로 부동산 사는 게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호주에서는 매우 쉽고 오히려 권장됩니다. 1999년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50% 깎아줬습니다. 슈퍼 계좌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10%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금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이 세금 제도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집주인들과 나이든 호주인들에게만 엄청나게 유리하다는 거죠. 실제 이런 세금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고 납세자들에게 연간 80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투자 부동산의 50%에서 80%가 네거티브 기어링 상태라는 게 문제입니다. 손해보는 부동산에 투기하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은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이런 구조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호주는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자산에 투자하는 게 너무 좋아서 다른 곳에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게 됐거든요. 호주의 생산성 증가율은 지난 수십 년간 계속 둔화됐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1센트에 불과했어요. 서비스업과 광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혁신과 성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2022년 호주는 GDP의 1.7% 연구개발에 썼는데 OECD 평균이 2.4%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은 호주보다 훨씬 높고요. 결과적으로 명목 1인당 GDP도 실질 1인당 GDP도 지난 10년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해봐도 호주가 토지 소유를 가장 중요한 투자 활동으로 여긴다는 게 명확합니다. 호주의 평균 소득세율은 OECD 국가 중 3곳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거든요.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6.3%나 높고 중소기업 세율은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2.5배나 높습니다.
현재 호주는 정부 수입의 많은 부분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걷고 부동산 관련 세금은 터무니없이 적게 거두고 있어요. 찰리 멍거의 말처럼 인센티브를 보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열심히 일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만드는 데는 불이익을 주는 정부가 있으니 끔찍하게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이 문제를 정치 진영 탓으로 돌리긴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너무 오래됐어요. 폴 키팅의 노동당 정부 때는 집값이 조금씩 올랐지만 경제 전체가 빠르게 현대화되고 성장했습니다. 존 하워드 때는 현대 호주 역사상 가장 큰 집값 상승을 경험했고 집값이 2배 이상 뛰었어요. 이후 노동당이 3번의 기회를 얻었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고 금융위기 때문에 잠깐 주춤했을 뿐입니다. 연립정부의 토니 에벗, 말콤 텀블, 스콧 모리슨 시기에도 집값은 여전히 통제 불능이었어요. 지금 앤서니 알바니지가 이끌고 있지만 1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992년에 50만 달러짜리 집을 샀다면 지금은 240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1992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집을 소유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건 정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호주의 주택 위기는 뿌리가 깊고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옮겨 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해결책은 뭘까요? 사업 투자를 장려하고 열심히 일하는 호주인들의 소득세를 낮추고 네거티브 기어링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혜택을 줄이고 개발을 막는 규제를 없애고 정치인들을 감시할 수 있는 똑똑한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은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도구는 정책입니다.